네, 어벤져스 전략회의 9월 21일 토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구자룡 변호사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제는 참 많은 분들이 뭐 또 이런 날도 오는구나 하는 느낌을 가지셨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가 어벤져스 금요일이어서 3시부터 4시까지 했는데 뭐 4시 방송 끝나기 전에는 이재명의 구형량이 나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한참 후에 나왔어요. 방송 끝나고도 뭐 5시 넘어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뭐 속보로 나오는데 징역 2년을 구형을 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이게 뭐지 뭐 하며 그랬는데 우리 그 옆에 앉아 계신 구자룡 변호사 또 우리 어벤져스의 단골 논객인 정혁진 변호사 이 두 분은 이미 이 징역형을 구형을 할 것이다. 이렇게 다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뭐 벌금 정도 때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야 이거 대단한 거 아니냐? 검찰이 어떻게 뭐 관이 배 밖으로 나왔나? 뭐 어떻게 이런 구형을 뭐 자기 유력 대권 주자한테 할 수 있지? 뭐 그러면서 굉장히 술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뭐 다른 얘기도 또 다뤄야 될 것들이 좀 있습니다만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특히 또 이제 우리 구자룡 변호사 나오셨기 때문에 집중 분석 특집으로 오늘 60분을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순서가요.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흐름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검찰은 이 징역 2년 요 어저께가 아니라 그 전에 또 그 며칠 전에 정혁진 변호사가 나오셨을 때 뭐 한 징역 2년 대법원 양형 기준으로 따지면 이 감경 요인이 있고 가중 요인이 있는데 이건 가중 요인 중에서도 아주 죄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한 징역 2년 정도 되는 게 맞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검찰이 그 징역 2년을 구형하게 된 그 배경이랄까 의도랄까 그리고 이게 또 재판부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 뭐 등등 알아보고 아무래도 이제 공은 이제 판사에게 넘어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11월 15일 이 선고일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장을 맡은 한성진 판사가 어떤 분인지 이제까지 어떤 재판들을 해왔는지 뭐 이런 것 좀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재명이 저 1극을 넘어서 완전히 그 한 당을 일색화 시켜버렸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수장이고 차기 대권 주자 그쪽에 야권의 독보적인 존재인데 이 재판이 여의도 정치권에 미칠 파장은 어떻게 될 것인지 뭐 이런 정도의 흐름을 가지고 오늘 특집을 좀 진행할까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좀 시작할 텐데요. 네. 이재명이 어제 이 결심 재판에 출석하면서 한 이야기부터 제가 한번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서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한다. 그러나 사필 규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국민 여러분께서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진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아실 수 있다. 이 모든 일들이 역사에 남을 것이고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고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도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뭐 자기는 무죄다. 네. 검찰이 증거를 조작해서 자기를 억울하게 정치적인 어떤 의도를 가지고 뭐 이 검사 독재 정권이라고 하니까요. 저쪽 용산 대통령실에 사주를 받고 자기를 이렇게 얽어매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투의 얘기였습니다. 근데 이재명은 일단 어느 정도 예상했을까요? 근데 이 들어가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나름대로 뭐 오늘 그 검찰 구형량이 어떻게 되겠지 한데 들어갈 때 표정하고요.
구형 그 다 받고 끝내고 나올 때 표정 보면 조금 다르긴 다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게 그냥 이러지 않을까라는 예상의 영역에 있을 때랑 실제로 딱 맞닥뜨렸을 때랑 엄청 달라요. 다르죠. 달라요. 어. 그래서 구형 세게 나오면은 진짜 얼굴 하얗게 질려요. 다른 음. 사건들도. 그리고 항상 얘기하는 게 딱 실제로 맞닥뜨렸을 때 한동훈 대표도 그랬잖아요. 의혹 단계로 막 뭉개고 이거는 그냥 검찰의 주장일 뿐이다 이랬을 네. 때랑 선고가 딱 나왔을 때의 국민들의 반응이라는 것도 다르다. 실제로 맞닥뜨렸을 땐 현타라는 게 올 것이다. 네. 뭐든지 실제로 맞닥뜨리면 달라요. 이재명 대표도 아마 듣는 순간에 막 머리가 쭈뼛 섰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아무리 누르고 왜곡하려고 그래도 다 들통났구나. 검찰에선 이 사건을 이렇게 중하게 보는구나. 그게 구형에 담겨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어제 재판을 하나씩 뜯어보자면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잖아요. 예. 원래 결심 공판은 그렇게까지 오래 하지는 않아요. 보통의 재판은. 근데 검찰이 최후 진술에 있어서도 정말 사력을 다했다. PPT를 파워포인트를 띄워가면서 최후 변론하는 건 진짜 공 많이 들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100장이 넘었대요. 그러니까 사건 전반을 다 훑어가지고 여태까지 진행한 거를 한번 다 복귀하고 와닿게끔 다시 정리하고 시각화하고 이 작업도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 건데 그걸 또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다 거치면서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정말 검찰에서는 모든 걸 다 했다. 어제 뭐 이문세의 노래 가사까지도 인용하고 글쎄요. 진짜 할 수 있는 건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공소장이나 이런 걸 제가 어제 다시 다 읽어봤거든요. 다시 이제 저도 복귀를 하고 왔는데 수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게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거를 깨부실 만큼의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기소가 된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이게 두 개 다 유죄가 나올 것이라는 걸 어제 과정을 거치면서 더 확신을 갖게 됐어요. 왜 그랬죠? 왜냐면은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방어 논리들이 정말 그 사건을 조각조각 내가지고 왜곡하는 거에 불과하다. 팩트를 가지고서 봤을 때는 민주당의 방어 논리라는 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했거든요. 첫 번째로 갔을 때. 네네. 아까 이재명이 한 얘기도 진짜 뭐 누가 할 얘기를 누가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표 규정 얘기를 어떻게 그 입에서 하는지 그러니까요. 사필 규정은 어제 징역 2년 때린 게 사필 규정이에요. 그렇죠. 근데 조작 수사고 증거를 위조했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랬죠. 그걸 한번 뜯어봐요. 기소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변호인이 사건 초반에 기록을 다 복사해 와가지고 변호인과 피고인이 딱 검사가 이 증거를 가지고 기소했구나라는 거를 사건 초반에 알아요. 2년 전에 알았어요 이미. 그러면 조작된 증거가 있으면 이 서류가 조작됐습니다. 이 증인의 진술이 뭐 회유를 통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뭐가 구체적인 게 나왔어야 되잖아. 그렇죠. 이미 2년 전에 나왔어야 될 얘기가 아무것도 없다가 재판 끝날 때 갑자기 조작입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증거 조작이라는 말을 어제 처음 한 거예요? 아니 그 전에도 있었어요. 전에도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구체적인 얘기 그럼 뭐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증거가 어떻게 조작됐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논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형사 재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피고인 입장에서는 증거가 조작된 거를 찾는다라고 하면은 실체 진실에 대해서 다 다툴 필요조차도 없어요. 우리 미란다 원칙이라고 아시잖아요. 그렇죠. 누구 체포할 때 미란다 고지를 이렇게 해주는데 그 미란다가 어네스트 미란다라는 범죄자의 이름에서 따온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실제로 살인범이 맞았어요. 근데도 그거에 대한 적법 절차상의 고지를 안 했다는 이유로 그 이후의 수사가 다 위법하다라고 해서 맞아요. 진짜 범인이 맞는데도 풀어줬어요. 그거 고지 안 했다 딱 하나의 이유로. 그렇죠. 네. 그래서 증거가 조작됐다면은 이재명이 실제로 범인이라 하더라도 이 증거가 조작됐습니다라는 걸 공격해 들어가 가지고 수사를 다 엎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진짜 조작된 증거가 있으면 그 얘기를 대서특필을 하고 시위 농성을 하면서 그 얘기를 까야 되는데 없잖아요. 없었죠. 한 번도.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게 강력한 얘기가 있으면 여태까지 아무 소리 안 하다가 갑자기 잊을만 할 때 갑자기 와가지고 그거 진짜로 조작이다? 뭐가 조작이에요라고 하면 답을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방어 논리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다 야 진짜 할 말이 없구나라고 하다가 그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가 그 사진에서 눈 마주치고 찍은 거 없잖냐. 그게 이미 2년 전쯤에 우리가 비웃었던 내용이잖아요. 호주 뉴질랜드 9박 11일 가서 같이 골프도 치고 낚시도 했는데. 그렇죠. 그냥 하위 직원이고 그거 여행 같이 갔다 해서 어떻게 다 그 기억할 수 있느냐.
눈 마주친 적도 없다. 그렇죠. 근데 그 뉴질랜드가 어디 식당에서 바로 그 마주보고 앉아 있는 그 사진이 발견이 됐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미 2년 전에 웃음거리가 됐던 변론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최후 변론에서 어제 그 얘기를 다시 하더라고요. 다시 했어요. 아, 그러니까 이거 망신살이 뻗치는 아. 건데 그 얘기라도 다시 끌고 올 수밖에 없는 정도로 아, 뭘 새로운 논리를 개발을 못했구나라는 걸 또 한 번 확인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유죄 가능성이 더 올라가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아, 어제 보니까 그리고 그게 좀 또 저는 인상적이었는데 요거 이제 김문기 씨 몰랐다라는 게 한 가지 있고 백현동 그 4단계 네. 종상향시킨 거 있잖아요. 수직 상승. 네. 예,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다. 뭐 그건데 어제 이제 이재명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네. 그 국정감사 때 음. 뭐 7분이라고 하는데 네. 7분 동안 이제 저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답변이? 문답이. 네. 문답이 이루어지는데 그거는 이재명이 어제 조금 뭐 얘기를 조금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뭐 국회의원 1인당 한 7분 주어지잖아요. 네. 1인당 7분. 네. 근데 자기 답변이 7분을 다 잡아먹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그 7분이라는 게 국회의원 기준으로 7분이 중요한 거지. 네. 그 자기가 이제 감사자거든. 그렇죠. 피감 기관에 뭐로서는 그 시간에 신경 안 쓰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7분 동안에 답변을 하려니까 꼬였다? 그렇죠. 꼬였다? 그러니까 일단 7분이라고 하는 시간적 제약은 의원들은 이렇게 한 바퀴 돌아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거기 여야 의원들이 있으면 이번 7분 질문하고 나면은 한 바퀴 다 돈 다음에 두 바퀴째 와야지 자기가 또 7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네. 그 시간이 굉장히 아깝고 네. 소중하고 그러니까 막 뭐 물었는데 길게 설명하려면 됐어요. 끊어요. 얘 긴지 아닌지 예스 노 이걸로만 답변하세요.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피감 기관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느닷없이 7분 시간 제약을 얘기하면서 말이 꼬였다. 뭐가 꼬였는지. 그러니까 뭐 등등 뭐 직권남용 뭐 이런 걸로 그렇게 얘기했지 직권남용으로 뭐 한다는 그렇게는 얘기를 안 했다. 그렇죠. 그게 참 구차한 변명 아니에요. 구차하죠. 그러니까 최후 진술, 최후 변론이라는 거는 피고인 쪽에서 자기들의 주장을 마지막에 정말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정리하는 건데 정리한 내용이 옛날에 웃음거리였던 거 또 끌고 오고 이제 와가지고서 하는 게 말이 꼬였다? 말이 꼬였다는 거는 법적으로 평가하면은 자기가 한 발언이 허위로 보일 수 있다는 걸 꿇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자기가 이거 허위로 보일 만한 내용이 있구나. 다른 식으로 물타야겠다라는 거를 스스로가 인정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때 답변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판례를 들고 왔어요. 맞아요. 준비해온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말도 안 되는 권순일 대법관이 했던 이재명 판례라는 게 적용될 수도 없어요. 무슨 즉흥적인 발언도 아니에요. 이거 아니죠. 준비한 발언이에요. 네. 근데 거기에 적혀 있어요. 혁신도시법에 의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다. 이걸 딱 갖고 왔어요. 맞아요. 근데 공소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안은 혁신도시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안이었다. 적용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공문을 주고받을 때 성남시에서 물어봐요. 이거 혁신도시법에 맞습니다. 의한 요구입니까? 그랬더니 국토교통부에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기 처리하세요. 네. 그 유명한 저기 처리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대로 하라 그랬는데 네. 자기는 갑자기 그 피감기관으로 답변을 준비해 온 거에서 네. 법대로 하니까 따를 수밖에 없었대. 어. 여기부터가 그냥 허위인 거예요. 그렇죠. 허위죠. 여기부터가 허위고 지금 그래서 민주당 패널이나 이런 사람들이 조각조각 내가지고 왜곡하는 것 중에 협박이라는 거는 주관적인 평가일 수밖에 없다. 본인이 그렇게 그 느꼈다. 협박으로. 근데 지금 그 협박이란 한 단어만 갖고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그 그렇죠. 판례를 들고 왔던 전체 발언이 다 허위예요. 그러니까 구조를 보세요. 혁신도시법이 적용이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명령을 하면 따라야겠죠. 그렇죠. 근데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문제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는 그거에 대해서 직무유기를 문제 삼는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협박으로 뭐 협박이 있었다 이렇게 한 구조잖아요. 그렇죠. 근데 처음에 의무 자체가 아예 첫 단추부터 발생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맘대로 하라 그랬는데 직무유기가 어딨어요. 내 맘대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내 재량이지 직무유기라는 게 없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성남시가 국토부에
이게 맞습니까? 라고 먼저 문의를 해갖고 거기에 대한 국토부 답변이 와요. 맞습니다. 그거는 혁신도시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뭐 종상향을 시켜줄지 용도 변경할지는 성남시 알아서 판단해라. 적의 처리해라. 그렇죠. 그러면 그게 그토록 중요한 김인섭이 네. 나로도 식당 하면서 이 그 변방에 그냥 그 무명 그 변호사였던 이재명을 2007년 대선 때 저기 누구예요? 정동영 민주당 후보 부대변으로 연결시켜주고 네. 그 김인섭이 하는 사업인데 그렇게 중요한 그 공문이 국토부에서 답변이 왔으면 보고가 안 됐겠냐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앞단추부터 쭉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앞에 거가 불리하니까 뒤에 거 협박이 문제된다. 협박이라는 건 주관적 평가 아니냐. 이런 거는 사건 전체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왜곡하는 거예요. 아니 공문이 있잖아요. 우리가 공문 얘기 왜 했는데 그 줄기를 쭉 이렇게 보면은 다 알 수 있는 내용을 앞에 걸 치워버리고 뒤에 협박만 물고 늘어지고 김문기 처장에 대해서도 기억의 문제지 않냐. 이렇게 쪼개서 얘기하는 것도 사건 자체를 지금 파악을 못했거나 또 왜곡하는 거예요. 그 기억의 문제도 김문기 씨를 아는지 모르는지 그 부분만 허위가 아니에요. 그렇죠. 공소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김문기로부터 7회 이상의 대면 보고를 받는 등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업무 보좌를 받았고 그런 관계에 의해서 호주 뉴질랜드 출장을 가서 네. 함께 골프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네. 모르는 사람이라 그러면서 그게 다 아니라고 했다. 네. 요 전체가 허위라는 거예요. 전체가. 그렇죠. 전체가 허위예요. 근데 네. 그러니까 지금 네. 이거에 대해서 뭐 대면 보고는 죽어도 받은 일이 없고 뭐 음. 기억의 문제다 이렇게 하는데 한번 이거는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억의 문제다라고 하면은 앞에 골프 쳤던 거 그리고 대면 보고 받았던 거를 동시에 부정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죠. 처음부터 부정하는 거잖아요. 뭐 내가 그 사람이랑 뭐 골프를 쳤습니다. 안 쳤습니다. 이거 사실관계에 대한 문제죠. 그렇죠. 대면 보고를 받았습니다. 안 받았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관계에 대한 그렇죠. 문제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는 왜 얘기를 안 하고 김문기를 안다 모른다 요것만 쟁점인 듯이 하는가? 요건 말이 안 돼요. 그리고 그렇죠. 제가 예를 들어서 그리고 또 나머지 지금 우리 의원님도 음, 그러고 저도 음. 그러고 지금 말을 하는 게 뭐 보고 읽는 거 아니잖아요. 기억에 의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억에 의존하는 거죠. 내가 사실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기억하고 맞닿아 있어요. 내가 그 장소에 갔습니다. 근데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갔던 사실관계 자체가 기억이 안 나서 팩트가 헷갈려서 말이 잘못 나갔습니다. 그러면 아우 기억의 문제에 불과하네라고 해서 그 발언 자체가 아무 의미 없이 그 처벌 대상이 아닐까요? 어떤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기억을 핑계로 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주진우 의원이 딱 정확하게 짚었는데 법적으로도 그게 정확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어떤 사실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려 그러면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해오고 검증을 해와가지고 발언을 해야 되는데 이걸 다 기억의 문제다라고 돌려가지고서 무죄를 줄 것 같으면 앞으로 허위 사실 공표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이 없다. 그러네요. 없어요. 예. 그건 맞아요. 그리고 이 사안은 정확히 봐야 돼요. 예. 이재명 대표가 한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방송에 4번 출연해서 그렇죠. 4번 얘기했어요. 예. 또 민주당 패널들은 이걸 싹 빼요. 근데 4번 얘기했어요. SBS, CBS, KBS, 채널A. 채널A. 채널 4번. A. 4번. 예. 그러니까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라고 하니까 다음 방송에서 여론이 그때 난리가 네, 났잖아요. 난리가 났죠. 아니 사람이면 알 수가 알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러니까 추가 질문으로 아니 국민들께서 정말 이건 납득 못한다고 하십니다. 이거 모를 수가 있습니까라고 네. 했더니 모른다. 4번 했어요. 그러면 3번, 2번, 3번, 4번째는 자기가 준비도 해오고 예, 그렇죠. 검증도 해오고 그런 상황인데도 모른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순간적으로 당황해서도 아니고 그냥 작정하고 거짓말했다. 그러니까 그때 저기 친형 강제 입원. 강제 입원, 정신병원 강제 입원 그거를 이제 권순일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적극적 거짓말과 소극적 거짓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네, 들고 네. 나왔는데 방송 토론 중에 상대 경쟁 후보가 막 쪼야 되니까 순간적으로 어떻게 어버버 하면서 그냥 자기 방어 네. 본능에서 그렇게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소극적 거짓말이니까 표현의 자유 영역 속에서 품어줘야 된다. 이게 권순일의 그 해괴망측한 논리였잖아요. 근데 그렇죠. 지금 우리 구자룡 변호사 얘기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방송을 4탕이나 뛰면서 그것도 그렇죠. 같은 날에 4탕 뛴 것도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각각 다른 날 4탕 뛰고요. 정확해요. 그리고 그때 그 김문기 씨가 그 목숨 끊었을 때는
뭐예요? 그 대선 막 그 열기가 선거 열기가 뜨거워져 갖고 대장동 뭐다 해갖고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돼 있을 텐데 그때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권순일의 논리로도 이건 커버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정확하세요. 지금 예. 하고 싶은 얘기 딱 그거예요. 궤변으로도 커버가 안 된다 이거는. 그리고 그 발언이 점점 거짓말을 낳잖아요. 꼬리에 꼬리를 물잖아요. 그래가지고 거짓말이 또 그 와중에 진화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위 직원이라서 모른다. 그러다가 뭐 개인적으로 몰랐다는 뜻이냐 그러니까 또 이제 뭐 민주당 패널이 그래요. 뭐 공적으로는 알았지만 개인적으로는 몰랐다는 답변 아니냐 그런데 그건 방송 그게 안 본 뭐 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 거를 진짜 지나가는 말로 개소리라고 해요, 그냥. 예. 왜냐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방송에서 그거를 또 명시로 또 물어봐요. 네. 진짜 몰랐냐 그랬더니 시장 시절에 아예 인식을 못했던 사람이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 공적으로 나눠서 얘기하는 건 그거는 패널도 그냥 궤변으로 이게 필드 치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안 돼요. 안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거짓말이 몰랐다라고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그때 네. 사진을 갖고 폭로를 했어요. 그렇겠죠, 사진. 사진이 딱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방송에서 그래요. 사진도 나왔다 그랬더니 네. 갑자기 골프 친 것처럼 사진도 잘라서 했더구만요. 조작이지요. 이런 맞아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사진을 조작해갖고 막 사진을 이렇게 조각조각 해갖고 막 악마의 편집을 해갖고 사진을 새로 만든 것처럼 조작한 것처럼. 그렇죠. 네. 그러고 골프 친 것처럼 조작했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는데 맞아요. 골프 친 거는 나중에 또 들통이 나버렸어요. 들통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허위 발언으로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것도 들어와 있죠. 들어와 있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무슨 기억하냐 못하냐를 가지고 기소했다. 사람 내심의 인식의 문제에 불과하다라는 거는 공소장조차도 안 받거나 아예 그 공소장 논리를 하나하나 반박을 못 하겠으니까 그냥 다 그냥 왜곡해 가지고 지금 방어를 하는 건데 어제 이재명 대표 최후 진술과 변호사의 최후 변론을 보니까 이게 도저히 이게 궤변으로도 논리가 성립이 안 됐구나. 라는 걸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제 어제 적잖은 사람들이 이제 이거 뭐지 하고 이제 깜짝한 거는 징역 2년이라고 하는 그 구형량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이제 우리 어벤져스 우리 독자님들은 우리 구 변호사나 정혁진 변호사 아주 실력 있는 분 법조인들의 이 설명을 다 들었으니까 그 정도 충분히 나올 수 있겠구나 했는데 보통 사람들은 안 그랬어요. 야, 징역 2년 이재명 깜빵할 수도 있는 거야? 막 하면서 그냥 가슴이 뛴다, 뭐 심장이 뛴다, 뭐 어쩌고저쩌고 그랬는데요. 근데 이제 이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은 이런 정도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 아닙니까? 네. 보통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형량이 되는데 감경 요인이 있으면 그거보다 좀 줄어들어서 그렇고 죄질이 안 좋은 가중 요인이 있으면 뭐가 되는데 이게 거의 가중 요인 중에서도 최대치가 징역 뭐 2년이다. 뭐 그런 건데 그래서 검찰이 왜 이 법정 양형 기준에 따른 최고형을 때렸을까?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 정도 세게 때려놔야지 이 무죄나 뭐 벌금 100만 원 미만을 하기가 어렵도록 재판부의 이 뭐랄까 선택의 폭을 확 줄여버리기 위해서 일부러 제일 센 형을 때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 꽤 있는데 이게 뭐 일리가 있는 해석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정확히 말하면은 저도 제가 징역형 구형 나옵니다라고 생방송 중에 얘기했었어요. 징역형 이건 벌금 구형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징역형 구형이 나옵니다. 그리고 정말 보수적으로 정말 적게 잡아도 1년 6개월 이상의 구형은 나와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스튜디오가 술렁이더라고요. 이게 징역형 구형이 가능합니까? 뭐 벌금형 정도 구형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막 이런 식으로 하길래 제가 나는 지금 양형 기준이랑 판례랑 다 분석해가지고 법적으로만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 정치적으로만 이렇게 해석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하나 짚어야 되는 건 검찰의 구형이 과하지 않다. 과하지 않다. 과하지 않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 딱 맞게 구형했다. 그러니까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는 구형이 과하다. 구형이 과함으로 윤 대통령이나 정부의 사주를 받은 검찰이 뭐 이재명 죽이기에 나서서 세게 일부러 정말 세게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이제 비난을 하려고 들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뭐 보수 패널이나 이런 분들도 예상 못한 분들이 근데 태반인 것 같더라고요. 어제 뭐 방송 보고 이랬는데 벌금형 구형 막 얘기하고 이런 보수 패널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 이건 징역형 구형이 맞아요. 저는 아예 그 전에 예상도 그랬고 정혁진 변호사님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저희 같이 제대로 본 사람들은 징역형 구형 뭐 2년 남짓 이렇게 된다고 네, 그랬습니다. 법적으로만 평가하면 그게 맞기 때문에 뭐 진짜 역사상
죄질이 가장 안 좋기 때문에 징역 2년의 구형이 나온 거로 그 측면으로 봐야지 검찰이 굉장히 뭐 과한 구형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려 들어가지고 민주당에게 무슨 그 포인트를 줄 필요가 없어요. 아, 그렇군요. 이거를 네. 민주당이 검찰이 그것 봐라 이거 정치적으로 뭐 기소한 거니까 구형도 정치적으로 했네 뭐 어쩌네 이런 논리를 줄 필요가 없어요. 법적으로 맞게 했어요. 왜냐? 이거는 공직선거법을 보면은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오. 5년까지 실형 선고가 가능한 죄예요. 원래 죄 자체가 5년까지. 예. 5년까지의 실형 선고가 가능한데 그 안에서 판사가 판결할 때는 그 안에서 결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서의 양형 기준이라는 게 2년까지 가능하다라는 권고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이 법정 최고형이 아니고 예. 5년까지 가능한데 2년형 정도까지 가중 영역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아, 그 뜻이에요. 그런 거죠. 그런 그리고 거죠. 예. 지금 하나의 허위사실 공표를 했을 경우에 가중을 해서 2년까지 가능한데 허위사실 공표가 2개예요. 2개죠. 그러니까 2년을 넘어설 수도 있는 아, 상황이었어요. 김문기 있고 백현동이 있으니까 그렇죠. 2개고. 근데 제가 그거 다 계산해가지고 1년 6개월 이상은 가야 되는 구형이 나옵니다. 이렇게 했던 거고 그걸 다 계산해보면 그렇게 나와요. 예. 그리고 그 양형위원회의 권고 기준을 보면은 정말 감경 기준이 하나도 없어요. 뭐 소극적으로 하고 뭐 순발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거 작정하고 한 거고 방송에서 4번 여러 번 작정하고 준비된 발언을 했고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도 판넬 갖고 와가지고 아예 작정하고 했고 그렇죠. 다 작정하고 했어요. 이거. 예. 근데 이 가중 영역에서는 이렇게 그 가중 영역이 그 후보자의 당락에 관련된 중요 사항에 대한 허위 발언을 했을 경우에 가중 영역으로 봐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땐 대장동 이슈가 최고였잖아요. 아니 그 0.73% 간발의 차이로 그 이재명이 떨어진 거 아니에요 대선에서. 맞습니다. 그리고 막판에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 검사였다.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 커피 지금 뭐 신앙님이네 김만배네 뭐 일부 이상한 언론하고 야합해갖고 그 정치 공작을 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대장동 이거를 이쪽에다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니까 김문기를 알았다 그러면 거기서 허우적거리면서 이재명이 빠져나오질 못하고 윤석열이 대장동 몸통이라는 정치 공세도 불가능한 그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대장동에 대해서 이번 선거의 최대 장점이라고 하고 있을 때 오히려 프레임 전환해가지고 윤석열 후보에게 덮어씌우기를 시도했다면 이게 중요한 거 맞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락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를 했으니까 가중 요인이 하나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선거가 임박했을수록 가중 영역으로 봐요. 맞아요. 검증이 왜냐하면 불가능하니까. 예를 들면 이 투표에 미치는 영향력이 그만큼 커지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2개가 또 나왔죠. 음. 그리고서 전파성이 강한 허위 사실을 공표했을 때 또 가중 영역으로 봐. 근데 전파성의 최고봉은 방송 나와서 방송 아니에요, 방송. 맞습니다. 근데 그 방송을 4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중 영역이 다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중 영역 중에서도 그 안에서도 더 가중이에요. 가중 영역이 4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가중 영역을 다 따져봤을 때는 구형을 정말 뭐 정혁진 변호사님이랑 저랑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게 맞아요. 그리고 그거 한번 물어볼게요. 이제 그 구형을 할 때 네. 이제 기소되기 전에 뭐 어떤 그 혐의 사실은 당연히 이제 그 구형을 할 때 그 형량에 포함이 되는 거고 네. 재판 과정에서의 어떤 그것도 구형량에 일정한 그 영향을 미칩니까? 아, 근데 네. 이거는 이제 실무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요. 수사 검사가 그 수사를 다 마무리하고 공판 카드라는 걸 작성을 하거든요. 보통 그때 구형량을 정해요. 기소할 때. 기소할 때 정하고 그 이후에 정말 죄질이 너무 안 좋을 경우에 그 정해놨던 구형량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내부적으로 결재를 다 타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바꾸는 경우는 거의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번에 그 재판에 임하는 그 태도나 그 논리나 뭐 단순히 너무 후지다는 걸 떠나서 정말 그 양심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 궤변의 궤변, 네. 억지 뭐 이런 거로 이제 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수사 과정에서도 지금이랑 똑같이 행동했잖아요. 그래서 반성하지 않고 시인하지 않는 태도라는 게 이미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거기가 반영이 돼서 구형량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다시 추가할 정도는 아니었을 거다. 이미 그냥 그랬었으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징역 2년을 구형받을 만큼 검찰이 오버한 게 아니고 절대 아닙니다. 절대 오버한 게 아니다. 이
징역 2년 구형은 지극히 정상적인. 맞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따져봐야 돼요. 아니 법정형 자체에 징역 5년 이하, 벌금 3천만 원 이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공직선거법이 100만 원 이하면 정치인에게 사형 선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벌금 100만 원인지 아닌지가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징역형에 대한 관념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아. 근데 법에서 국회의원 분들이 이거 징역형까지 하라고 만든 법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법 안에서 역사상 가장 죄질이 안 좋았는데 그럼 뭐 징역형을 아예 도려내고 아예 폐지를 하든가 있는데 그 구형을 하는 거는 양형 기준에도 딱 아니 맞죠. 그 감독님 그 허경영이 이전에 뭐 해가지고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그거 한번 적어 보세요. 허경영 씨가요. 네. 자기는 자신이 이병철 회장의 양자다. 그리고 허위사실 공표로 했는데 집행유예, 징역형이 나왔어요. 그렇죠. 최근에 허경영도 뭐 자기 과시하기 위해서 뭐 박근혜 그 전 대통령하고 뭐 혼인할 사이였다는 둥 뭐 그래 그때 그것도 아마 유죄 나온 것 같은데 그런 식의 그 뻥을 거짓말을 많이 쳤잖아요.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런 것도 저렇게 징역형이 나오는데. 그렇죠. 네. 저런 거랑 비교해 봤을 때 예를 들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다. 그럼 공직선거법상의 허위 사실 공표도 있죠. 명예훼손도 말로 하잖아요. 그렇죠. 명예훼손으로 구속되는 사례 많아요. 그렇죠. 그 공직선거법이 허위사실 공표가 벌금형이면 그냥 배지 떨어지니까 에이 뭐 이제 정치 생명 끝났지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그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여길 수 있는데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은 더 커요. 솔직히 방금 이병철 회장의 양자다라는 거는 그 당시에도 다 웃어넘길 정도로 웃음거리인 발언이었으나 네. 그래도 허위사실이 맞으니까 집행유예까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대장동에 관련된 거는 온 국민의 투표에 결정적인 그럼요. 영향을 미치는 건데 그 악성이 어느 쪽이 더 높은가요? 따져보세요. 그렇죠. 방송 나와가지고 솔직히 허경영 씨는 까십으로 다루지 그렇죠. 진지하게 다루지도 않는 내용인데 그렇죠. 그리고 허경영은 저기 뭐 당선권에 들어가 있지도 않은 사람 아닙니까? 정확하게요. 그거예요. 맞아요. 어. 그래서 당선 유력한 상황이었는지 여부도 양형에서 굉장히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실제로 선고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하자면 그 감경 요인이 전혀 없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벌금으로 내려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딱 하나 감경 요인으로 법원에서 고려할 사유가 뭐냐면은 네. 선거에서 떨어진 경우. 아. 떨어진 경우는 감경 요인으로 하나 봐주기는 해요. 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집유를 줄 수는 있을까? 뭐 요 정도 생각은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깝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그 보세요. 그때 2022년 3구 대선에서 0.73%로 아깝게 떨어졌잖아요. 네, 젖잘싸가 나왔어요. 그렇죠. 젖잘싸가 나오고 이재명이 정치적 공백기 없이 바로 6월 1일 지방선거 때 7개 국회의원 보궐선거 송영길이 5번 한 개항을 바로 받아가지고 거의 그냥 무혈 입성을 하고 맞습니다. 바로 또 8월에는 민주당 대표가 되고 그러니까 0.73% 젖잘싸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모든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아우, 정확하세요. 제가 보기에도 이거 아니었으면 한 7, 8% 차이 났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또 사실 정상이고 예측도 사실 그렇게 하는 분들도 많았고. 예. 근데 대장동 사건 누구야 그러는데 막 저쪽에서 막 갑자기 뚱딴지 같이 예. 윤석열 후보한테 엎어 씌우고 예. 막 공작 펼치고 이러니까 사실 선거가 개판이 됐던 거긴 하죠. 그렇죠. 선거 민주주의를 훼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한 중범죄고 이 젖잘싸라는 민주당의 이재명을 옹호하는 논리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됐던 것도 가짜 위에 쌓아 올린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다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 이후에 민주당에서 벌어진 지금까지의 대표 연임까지의 이 모든 건 거짓 위에 쌓아 올린 거예요. 그러네요. 다 가짜예요, 이거는. 그러네. 그러니까 이재명은요 모든 게 그냥 인생 자체가요 진실성은 없고 그냥 이런 거 아닌가 싶은데 예, 그 성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드는데요.